안녕하세요. 저는 넓은 서울 도심 속에서 제법 정겨운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 어느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유튜브 채널 중에 톡톡 사연을 가장 좋아하는데 오늘 이렇게 제 경험담을 사연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서울의 변두리에 걸쳐져 있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달동네까지는 아니었어도 경제적으로 많은 한숨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어요. 어른들은 팍팍한 현실의 한숨을 내쉬셨으나 아이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마냥 해맑게 온 동네를 뛰어다니고 웃음소리를 퍼뜨리면서 여기저기를 누비며 놀았습니다. 저도 그런 아이였고요. 제가 조금 드물다면 드물게 외동이거든요. 요새는 자녀가 외동인 집들이 꽤 흔한 편이던데 그 시절까지만 해도 약간은 드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들이 많은 친구들을 유달리 부러워했고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워하고 심심해해서 자꾸만 밖으로 나가서 노는 아이였어요. 집집마다 저녁밤을 짓는 온기가 퍼져가던 시간이 다 되도록 정신없이 땅 따먹기 놀이에 빠져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저는 동네 어귀에서 나타난 친정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저는 제가 땅 따먹기에 도전할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얼른 뒷걸음질을 쳤었죠. 얘들아, 잠깐만, 나 좀 숨겨주라. 너 갑자기 왜 이래? 이번에 네가 할 차례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저기 저쪽에 우리 아버지가 보여서 그래. 아이, 그런 거였어? 그러면 우리들 뒤로 숨어 있어. 동네의 친구들은 익숙하게 옹기종기 모여들었고 저는 뭉쳐 모인 친구들의 뒤로 제 모습을 감출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뒤에야 안심을 하면서 앞으로 나올 수 있었죠. 야, 너네 아버지 가셨다. 이제 나와도 돼.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하기가 민망해서 얼른 땅 따먹기 놀이를 다시 시작했었는데 금세 자식들을 찾는 아주머니들의 외침이 들려왔던지라 놀이는 그대로 흐지부지 되어 끝이었습니다. 놀이에 몰입하였던 친구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저녁밥을 먹으러 갔죠.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던 아이는 바로 저였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고 나서야 저는 하는 수 없이 땅 따먹기 돌을 손으로 매만지며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갔죠. 친정엄마는 저녁밥 시간을 넘기고 나서야 귀가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대략 오전 중에 출근을 하셨고 남들이 저녁밥을 다 먹고 난 뒤 밥상을 치우고 있을 시간쯤에 퇴근을 해서 돌아오셨죠. 그래서 엄마는 출근하실 때 저녁밥 준비를 대략 해놓고 가셨습니다. 이따 저녁 돼서 밥 먹을 때 되면 알아서 챙겨 먹어. 저녁거리 준비는 다 해놨으니까. 알았지? 때가 되면 저녁밥을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엄마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나 혼자 먹는 게 저는 싫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일부러 꾹 참았다가 엄마가 집에 돌아오시면 함께 저녁밥을 먹고는 했었네요. 아주 가끔은 기다리다가 너무 배가 고프면 혼자서 밥을 먹을 때도 있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아버지하고는 함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혼자는 먹어도 아버지와 먹기는 싫었죠. 제가 자꾸만 밖에 나가 있는 건 심심하니까 놀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있었으나 만약 집에 있다가 아버지가 오시면 그렇게 마주치게 되면 제가 어디로 피할 수도 없고 상황이 빼도 박도 못하게 되니까 일부러 계속 밖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땅 따먹기를 하다가 아버지의 귀가 장면을 포착했던 이런 날 같은 경우가 생겼죠. 아버지가 저녁밥 시간대에 맞춰 귀가를 하시더라도 제가 그걸 발견하고서 일부러 집에 느리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발걸음도 무겁게 집에 도착해보자 아버지는 저녁밥 한 술을 뜨시던 중이었어요. 이제 오냐? 야, 네 빨리 일로 와서 밥 먹으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저는 황급히 고개부터 가로로 흔들어댔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미 먹었어요. 친구네 가서. 아까 밥을 얻어 먹었어요. 그러고선 저도 모르게 이런 거짓말을 술술 나와버리는 순서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대구리박에 비도 안 마른 가시나가 뭘 그렇게 쏘다니나 그래. 그러다가 뒤지는 건데. 집에 얌전히 잘 붙어있는 법을 좀 배우고 익히라며 아버지는 잔소리를 날리셨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가 잔소리이든 뭐든 간에 저에게 말씀을 길게 안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길에서 발견했는데 그럼에도 어째서 인사를 안 하고 모르는 척 친구들 뒤에 숨었냐고. 아버지가 그거를 혼내실까봐 조마조마한 게 그 순간에 든 저의 유일한 걱정이었죠. 알아차리셨다는 것만은 아니길 기도했습니다. 다행히도 잠시 후 아버지가 볼일 다 끝났다는 표시로 손을 내저으시자마자 저는 불이 나게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죠. 도망이었네요. 아버지는 거의 매일이 귀가가 불규칙적이었으며 집에 나서시는 것 또한 그러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아버지의 귀가 시간만큼이나 아버지라는 존재는 저에게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경상도 분이셔서 그런지 다정함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고요. 대체로 엄하신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엄마하고 재혼을 하신 뒤에 저라는 자식을 보신 분이셨죠. 저와 동갑인 친구들의 집에 놀러가서 뵙는 아저씨들보다 아버지의 연세가 더 많았습니다. 액면가로 보기에도 딱 그랬어요. 저는 꼬르륵 소리가 금방이라도 크게 울릴 것 같은 배를 움켜쥐고 참고 있다가 엄마가 과자 한 봉지를 사서 귀가를 하셨을 때 눈이 돌아갔습니다. 엄마보다도 과자가 보였네요. 허겁지겁 과자 봉지를 뜯어서 입에 막 넣는 저를 향해 아버지는 걸신이 들려나는 소리를 건네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정신이 딱 들어서 저는 얼른 과자 봉지를 쥔 채 자리로 옮긴 다음 되도록 조용히 남은 양을 먹기 시작했죠. 아휴, 딸한테 말 좀 어여쁘게 하면 어디가 덧나기라도 하나? 엄마가 한숨을 쉬시며 그러자 아버지가 크게 코웃음을 치시는 소리가 뒤이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지랄 떤다. 과자의 맛도 모르고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한껏 기분은 주눅이 든 채로 마저 먹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어색했어요. 어렵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고 도대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방법 자체를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집안에서도 어려운 존재이니 집 밖에서는 아예 마주치기 싫었던 것이고요. 나이를 먹은 지금에 와서 그 시절을 돌아본다면 엄마도 사실 그렇게까지 살가우신 분이 아니었어요. 다정하고 상냥하고 가정적이고 그러신 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딸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본능적으로 엄마가 더 가깝게 느껴졌고 편했고 의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하고는 견고한 벽이 있는 듯 했고요. 선을 밟으면 죽는 놀이를 아버지하고는 매일 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선을 조심해야만 했죠. 동네 아주머니가 그냥 지나가는 말투로라도 저를 향해서 아버지와 닮았다고 하시면 그게 저는 그렇게나 듣기 싫었습니다. 가뜩이나 멀리하고 싶은 존재가 아버지인데 닮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몸이 막 꼬이고 속은 더 꼬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아주머니들의 자식들까지도 미워지는 심정이었죠. 아버지가 멀고 먼 존재로 느껴지는 것과는 별개로 저는 동생을 가지고 싶어하는 아이였어요. 외동이 그 동네에서는 일단 저 혼자이기도 했었고요. 엄마, 나는 왜 동생이 없어요? 네가 요새는 그 이야기를 안 한다 싶더니 또 하는구나.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아. 동생이 없는 애가 어디 너뿐이야?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치만 민영이는 동생이 둘이나 있단 말이에요. 민영이? 그게 누구더라? 아, 우리 바로 아랫집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민영이는 아랫집에 안 살아요. 엄마가 민영이 모르세요? 나랑 가장 친한 애가 민영이잖아요. 맨날 머리방울 큰 거 하고 다니는데? 머리방울? 아, 양갈래 머리를 하고 다니는 애가 민영이지?
그 집은 부모님이 친하잖아. 사이가 좋잖아. 그러니까 자식을 줄줄이 낳았지. 걔 민영이한테는 언니도 있지? 그 집 자식이 넷이니까. 맞아요. 넷이에요. 그런데 나는 왜 하나예요? 혼자라서 외롭고 힘이 안 나요. 엄마, 나도 동생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될까요? 한 5년 전이었으면 모를까. 지금은 너무 늦었지. 그리고 말이야, 너의 눈에는 우리 집에 애가 하나 더 생기는 게 어울린다고 보니? 그게 상상이나 되니? 나는 머릿속에 안 그려지는데. 동생이 생길 일은 없을 거야. 미안하지만 그냥 인형 하나를 동생 삼아서 잘 지내봐. 동생이라 여기고 예뻐해주면 되지. 인형이라니, 그걸 동생으로 삼으라니. 저는 엄마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상했으나 동생을 가지고 싶다고 우기는 게 그다지 소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인형 대안을 슬그머니 받아들였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인형이요? 네, 엄마, 나는 인형 좋아하니까 귀여운 인형 동생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인형이 없어요. 없기는 뭐가 없어. 네가 항상 손에 끼고 다니던 그건 인형이 아닌가 보지? 그건 이미 너무 낡았어요. 인형의 팔 부분이 다 터져서 민영이네 아줌마가 저번에 바느질을 해주셨는데 엊그제인가? 실밥이 조금 터졌어요. 이제 이 인형하고는 작별할 때란 말이에요. 동생 삼을 인형은 엄마가 따로 사주세요. 토끼나 곰돌이로요. 벌써 웬 구체적인 동물 이름까지 나와? 아휴, 너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놨니? 이제 보니까 네가 인형 선물을 받으려고 작정했던 거 아니야? 요새는 큰 인형 가격이 은근히 비싸던데. 그럼 어린이날에 겸사겸사해서 사줄게. 올해 어린이날 선물은 그걸로 퉁치는 거야. 알았지? 저는 커다란 인형보다 더 좋은 걸 제 기억 속의 어린이날에서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퉁치자고 하셨을 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런 게 퉁치는 것이라면 매일매일 퉁이나 쳐버리고 싶을 정도였죠. 그러나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었을 때 좀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흐르더군요. 엄마가 돈 없다는 소리, 힘들다는 소리를 자꾸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 소리를 거의 아버지 앞에서만 하셨고요. 엄마의 주장은 만약에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한테 돈만 그렇게 안 들어갔어도 현재 이렇게 안 쪼들리고 덜 고생하면서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야만 했던 과거를 무척 억울해하셨고요. 친할아버지께서는 제가 2살일 때 돌아가셨고 병원 생활을 제법 길게 하시다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친할머니께서는 제가 6살이 되던 초봄에 야산에 웬 나무를 캐러 가셨던가? 그러셨다가 크게 굴러서 많이 다치셨고 친할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병원 생활을 꽤 하시다가 끝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엄마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들어갔던 병원비 이야기를 하시는 셈이었죠. 진작에 가족들과 연을 끊고 집을 나간 누나 한 명이 아버지의 유일한 형제였어요. 제가 얼굴도 모르는 고모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친할아버지에 이어서 친할머니까지 저희 부모님이 부담을 지시고 감당을 하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한테 남자 형제도 한 분 계셨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유년 시절,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전염병 같은 것으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또 그 소리가 지겨워 죽겠다. 나는 지금까지 당신한테서 단 한 번이나마 고맙다, 수고했다, 당신 덕분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 당신이 최소한의 도리를 할 줄 알고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말이나마 좀 잘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당신이 만약 나라면 화딱지가 안 나겠는지. 이 사람이 완전히 돌아빛나.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겠네. 고맙다는 인사 못 들어서 환장이가 죽은 귀신이 붙었나. 와 그리 생색을 내는데. 그런 거 좀 안 들어도 괜찮다 하면서 좀 넘어가면 어디가 덧나나. 그런 걸 꼭 말로 들어야 성질이 풀리는 기가.
내가 어련히 속으로 고마워 안 하고 있을까 봐서. 엄마는 여태까지 당신의 시부모님을 위해 참으며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들에 대해 단 한 번도 성의 표시조차 받지 못했던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 울분이 이따금씩 겉으로 튀어나왔던 것이고요. 아버지가 당신을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가시자 엄마는 그날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셔서 삿대질과 함께 이렇게 외치고 마셨습니다. 내가 말이지, 당신 집안이 재수만 좀 있었어도 덜 힘들었을 것만 같아. 당신 집안은 하나같이 왜 그렇게 재수들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하고 결혼한 나도 같이 재수가 없어졌지. 진작에 알았다면 당신을 안 만났을 것이고 결혼 따위 꿈에도 생각 안 했을 텐데. 재수 없는 집안인 걸 알아차렸을 때는 애가 덜컥 들어서서 어쩌지도 못하고 나는 완전히 사기를 당한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어. 억울하고 짜증이 나서 미치겠는데 내 발등을 내가 찍은 격이라서 어떻게 하지도 못한 채로 맨날 화를 꾹 눌러 참으면서 어찌저찌 간신히 사는 중이라고. 이걸 당신이 알기나 해? 뭐라고? 그 도라핀 주둥이를 확 찢어버릴까 보다. 아버지 또한 엄청나게 화가 나셨고요. 그 이후로는 무섭게 욕설을 이어가셨습니다. 듣기만 해도 심장이 막 벌렁거릴 만큼 험한 욕설과 고성이 오갔죠. 저는 부모님이 싸우시는 소리, 그걸 다 듣고 있었네요. 좋게 봐줘서 아담하고 솔직히 봐줘서 좁아 터진 그 집안에 당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무래도 망각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틀어막아도 들려오는 살벌하게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저의 존재감이 두 분에게는 겨우 이 정도인가 싶어서 슬펐고 엄마가 뱉으셨던 말씀을 곱씹을수록 그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엄마 뱃속에 생기는 바람에 엄마를 힘들게 만든 모양이었으니까요. 좁은 집안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개판이었으며 처참하였습니다. 원래도 화목하고 정이 넘치는 가정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살아온 세 식구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나 분위기가 살벌해진 것은 처음이었어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엄마를 향해 인형 선물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겠나요? 인형의 인자도 못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 목전이었을 때 엄마가 먼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어린이날은 좀 성숙하게 넘어가 줄 수 있지? 선물 같은 거 받으면 뭘 하겠어. 별로 쓸모도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가 성숙한 마음으로 넘어가 주렴. 갑자기 저한테 성숙함을 운운하셔서 기분이 너무 우울했죠. 제가 대답도 잘 안 하고 뾰루퉁하게 있으니까 엄마는 한술 더 뜨셨습니다. 너 이제 다 컸어. 내가 네 나이 때는 이렇게 어리광도 못 피웠는데 너는 복에 겨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야. 어린이날에 기대를 하고 바라기만 하는 건 부모 속썩이는 못된 애들이나 하는 짓이라고도 하셨어요. 제가 그때 12살, 고작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향해 그런 짜증을 내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상처가 되었고 서러웠는데 어린이날을 딱 하루 앞둔 저녁에 아버지가 저에게 아주 의외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뭐 갖고 싶은 거 있나? 네? 저요? 저는 없는데요? 와, 없는데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니는 그러면 필요한 것도 없나? 제가 필통이 너무 지저분해서요. 필통이 새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지저분한 거 계속 써도 돼요. 얼떨결에 없다고 대답했다가 필통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버린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고작 그런 순간에도 어색하고 민망해서 저는 어쩔 줄을 모르는 자식이었죠. 며칠 전에 엄마를 향해 무섭게 소리를 질러대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해서 저는 차마 눈도 못 마주치고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버지는 별다른 말씀을 더 하지 않으셨고요. 저는 이번 어린이날은 사탕 한 개조차 못 받고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으로 슬퍼하며 잠이 들었었는데 다음 날에 놀랍게도 아버지가 선물을 주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필통 말고도 연필과 지우개 그리고 스티커까지 사주셨습니다. 문방구 아줌매가 하는 말이 이거 스티커인지 하는 게 요새 최고 인기라던데. 맞나? 내가 그 말 듣고서 함 사봤는데. 네, 맞아요. 이거 진짜 인기 많아요. 반에서 이 스티커 공책에 안 붙인 애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저도 이거 모으고 싶어서 친구들한테 하나씩 얻고 있었는데. 진짜가? 잘 됐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돈 줄 테니까 친구들하고 나가서 깎아 좀 사무라. 저는 제 손에 쥐어지는 용돈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부끄럽고 멋쩍어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고는 아버지를 향하여 더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린이날에도 아버지는 일을 하셨었죠. 몸쓰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긴 겨울이 끝나고 봄에 접어들고 나서부터는 아버지의 피부가 점차 빨갛고 검게 익어만 갔습니다. 아직 여름이 오려면 멀었는데 벌써부터 아버지의 익은 피부를 슬쩍 바라보았던 저는 어버이날을 꽤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아버지한테 드릴 카네이션을 종이로 직접 만드는 것만은 예년과 변함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특별히 편지도 쓰고 코 묻은 용돈을 모은 것으로 자그마한 선물도 살 작정이었습니다. 선물이 거창하지 못했죠. 아니, 거창하지 못하다뿐 아니라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슈퍼에 가서 종류별로 껌을 산 것이 제가 장만한 어버이날 선물이었거든요. 생각하는 수준이 대체 왜 그렇던 것인지 저도 과거에 제가 이해가 안 되기는 하네요. 그 시절에는 지금과 달리 껌의 종류가 다양하던 때라서 형형색색의 껌이 모였습니다. 이게 다 먹고 다 껌이가. 이야, 이거 씹다가 고마 덕주갈이 다 나가 삐는 거 아니가 싶다. 그러나 그 어이없었던 어버이날 선물을 아버지는 희미한 웃음 그리고 너스레와 함께 받아주셨습니다. 껌을 씹으며 일을 나가셨고 귀가를 하시고 난 뒤에 집에서 껌을 뱉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볼 때마다 속으로 흐뭇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런 식으로나마 가까워지고 있던 부녀 사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를 일방적으로 어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게 저였고 사실 아버지는 표현에 서툰 분이셨을 뿐이지 조금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인 저를 처음부터 많이 아끼고 사랑해 오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또한 들었는데요. 이 생각이 어느 정도로 맞는 것인지 그걸 저는 직접 확인할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길에서 쓰러지셨거든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고 있던 시기였어요. 새로 일자리를 소개받으러 어딘가로 가시던 도중에 길에서 쓰러지셨는데 저는 2번 다시 아버지와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잠깐 의식을 찾으신 듯 눈을 뜨셨던 게 전부였을 뿐 회복이 너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간신히 생명줄을 잡고 버티시다가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이 불쌍한 사람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떠날 수가 있어. 마지막 인사도 못 나누고 아직 한참 어린 딸 하나 남겨두고 이게 뭐니? 이게 뭐야? 흐느껴 우시는 엄마의 곁에서 저는 아버지가 불쌍해서 견딜 수 없다는 생각으로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으며 또 어떤 인생을 그간 살아오셨는지 그걸 생각해 보게 된 제가 너무나도 미성숙한 자식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후회가 됐습니다. 멀리서라도 아버지를 발견하면 마주칠까봐 겁이 나서 후다닥 피하기만 바빴던 저의 지난 날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어요. 아버지가 그런 저를 과연 그냥 모르셨을까요? 아마 다 아셨을 겁니다. 제가 아버지를 피해 다니는 것을 함께 저녁밥을 먹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배가 고프지 않은 척을 하는 것을 아마 다 아시고도 남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렇게나 갑자기 아버지와의 이별을 빨리 하게 될 줄 알았더라면 제가 결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깊은 죄책감을 영영 가슴속에 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좁아터진 집안이 갑자기 회행하고 허전해 보이는 것에 꼭 그만큼 제 가슴도 뻥 뚫려버리는 것만 같았죠. 몇 가지 되지도 않았던 아버지의 옷들, 돌려가며 아껴 쓰셨던 모자 2개, 그런 것들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의 채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눈물을 훔치던 저는 제가 어버이날에 드렸던 껌을 발견하자마자 목 놓아 울고 말았던 것 같아요. 몇 개 남아있던 그 껌을 저는 챙겨서 잡동사니를 담아두는 상자의 가장 아래에 고이고이 간직하였습니다. 그런 저였기 때문에 엄마에게 강렬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듯 싶네요.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이기는 말 그대로야. 만나는 사람이 새로 생겼다고.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너도 이제는 알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을 해주게 되었어. 만난 지는 3달이라 이제 얼마 안 되었지만 알고 지낸 기간이 있어서 많이 가까운 관계란다. 엄마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나 가볍게 하세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엄마가 남자친구를 만드시는 건데요? 2년이야, 2년. 장례 치르고 이미 2년이나 지났는데 누가 보면 내가 2개월 만에 이러는 줄 알겠네? 2년밖에 안 되었잖아요. 엄마는 감정도 없나 봐요. 아버지한테 하나도 안 미안하고 아버지가 하나도 안 불쌍하신가 봐요. 아버지는 열심히 돈 버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건데 길바닥에서 쓰러져 돌아가신 아버지가 엄마는 그렇게나 쉽게 잊혀지던가요? 정말 실망이에요. 엄마가 이러실 줄은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러니까 자식 농사가 가장 힘들다고 그러는 거구나. 사춘기 왔다고 눈빛 째리면서 바락바락 대들고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안 하면서 막 짓거리고. 아휴, 정말 피곤하다. 자식 키우는 게 이렇게나 힘들어. 엄마같이 감정 없는 사람이 내 엄마라는 게 진짜 싫어요. 엄마 같은 냉혈아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거예요. 얘가 뭐라는 거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는 네 아버지 살아있을 적에는 하나도 아버지 안 좋아했던 애가 대체 왜 이러는 거니? 네가 살갑고 애교 많은 딸인 적이라도 있었어? 한 번도 없었잖아.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왜 이래? 너 아주 웃기는 거 알아?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한참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런 딸에게 엄마는 매정하고도 가차없게 구셨습니다. 아버지의 살아생전에 제가 착하고 살가운 딸이 아니었다는 걸, 그걸 콕 집어 말씀하시면서 제 가슴에 비수를 꽂으시더라고요. 본격적인 사춘기 시작부터 엄마와 그런 갈등을 빚었으니 저는 아주 막 나가는 아이가 되어버렸죠. 점차 엄마하고는 대화도 안 나누었고요. 집에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른 지역에 계시는 외할머니 댁으로 가서 살면서 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엄마와 사이가 안 좋았어요. 남보다도 못했던 것 같아요. 외할머니께서는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제가 학창시절을 다 보내고 나면 자연스레 엄마와 화해를 하실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외가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지만 외할머니께서는 저를 잘 챙겨주셨고 뭐라도 해주려고 하셨어요. 그 마음에 감사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마와의 사이에서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감정의 골을 모른 척할 수는 없는 일이었네요. 저는 대학도 제 마음대로 결정을 했어요. 어디로 가겠다고 엄마한테 전혀 상의도 안 했고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어서야 저를 찾아오신 엄마가 먼저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너한텐 참 미안하다. 내가 엄마로서 정말 엄마답지 못했어. 그 이전에 어른답지도 못했고.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나도 한 사람의 여자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너도 조금은 이해를 해주었으면 좋겠구나. 인생을 잘 살아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그랬던 것이지, 너한테 절대 상처를 주려고 그랬던 건 아니야. 예전에 만나셨던 남자친구라는 분과 엄마는 진작에 헤어지신 상태였어요. 저는 엄마에게 다시 새로운 인연이 생겼는지 아닌지 내심 궁금하였으나 궁금증만큼 똑같이 비례하는 것이 절대로 그 부분을 알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네요. 네, 저도 이해해요. 엄마한테는 엄마의 인생이 있는 법인데 제가 너무 제 엄마라고만 생각해서 저도 속 좁게 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기도 해서 엄마한테 더 나를 세웠어요. 저도 죄송해요. 그렇게 말을 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고마워, 우리 딸. 사과조차 어색했습니다. 저도 엄마도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어영부영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사과도 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지난 6년의 냉전이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제 생활비를 충당하였고요. 운이 좋게 장학금을 몇 번 받는 일이 생겨서 제 힘으로 대학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사회생활을 하면서 요긴하게 쓰이며 엄마가 저에게 1,0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안 받을까 하다가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도 될 것 같아서 받았네요. 엄마가 예전보다 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조금 누그러진 분위기였습니다. 예민하게 신경이 곧잘 곤두서고는 했던 분이 엄마였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뾰족한 돌이 세월을 맞아 모서리가 둥글게 깎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서 잘 지내보고 싶다는 신호를 엄마가 자꾸만 주시는 게 느껴졌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면서 엄마와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이야기를 전부 다 엄마한테 알려드린 건 아니었고 엄마의 모든 부분을 제가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엄마의 연애 문제 같은 거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런 문제로 엄마와 감정적으로 크게 싸웠던 것이 모녀 관계에 금이 간 원인이었던 만큼 저는 아직도 그런 주제로 엄마와 대화를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런 것과는 별개로 저는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할 마음은 있었어요. 안정적인 저만의 가정을 얼른 꾸리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거든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예 결혼이란 제도를 불신하거나 남들보다 일찍 결혼을 해버리거나 상대에게 의지를 하고 싶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결혼을 굳이 뒤로 미룰 필요가 없다고 은연중에 늘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남편에게 처음 끌리게 된 요소가 좀 특이한데 맛별로 여러 가지 껌을 사놓고 먹는 모습에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떠올라서 그랬나 봅니다. 시아버지께서 폐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받으셨고 정말 간신히 살아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골 분이신데 담배를 그렇게나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오래 농사의 일을 해오셨고 튀김같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드실 일 자체가 거의 없는 데다가 술도 별로 안 즐기셔서 건강하실 줄로만 다들 생각했다죠. 그런데 백해무익이라고 담배가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간신히 회복을 하셨던 시아버지를 보며 남편은 금연을 결심했었고요.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마다 대신 껌을 찾았던 것입니다. 남편하고 연애를 하면서 저는 솔직하게 친정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었고 일찍 부친상을 겪은 탓인지 의지하고 기댈 만한 남자를 빨리 만나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도 밝혔어요.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부터 충분히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의 결혼 진행은 좀 빠르게 진행되었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따지고 제거할 것도 없으니까 무조건 결혼 찬성이고 환영이라고 해주셨고요. 친정엄마 역시도 저에게 너무나 잘 됐다고 하면서 축하부터 해주셨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엄마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결국은 엄마의 남자친구 이야기를 들어버렸고요. 왠지 엄마가 만나시는 분이 존재할 것 같다고 속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그게 맞았더라고요. 엄마는 진작 저에게 다 밝히고 그분과 저를 만나게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으나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제가 그걸 반기지 않을 것 같아서 그간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일부러 그 주제를 아예 피해왔으니까요. 결혼을 하게 된 마당에서도 엄마의 연애 문제를 모른 척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과 만나시는지 이야기도 자세히 들었고요. 제가 놀랐던 점은 엄마가 만나시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점이었네요. 아무튼 저는 엄마가 고운 모습으로 눈시울을 붉히셨던 그 결혼식을 무사히 끝냈고 남편과 부부가 되어 발품을 팔아가며 장만한 아담한 신혼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숫자 보는 일을 했습니다. 대학도 경제학과를 나왔고요. 자격증도 그쪽에서 따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결혼하고 3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경제권을 자기가 쥐고 돈 관리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래 고민할 것도 없이 동의를 했죠. 그렇게 하는 편이 효율적이고 돈도 더 빨리 모일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 이것저것 세금을 제하고 난 월급이 남편은 350만 원 정도가 평균이었고요. 저는 2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저보다 대략 100만 원 정도 월급을 더 벌었던 거예요. 저는 월급을 받고 나면 제가 개인적으로 쓸 것 빼고 매달 200만 원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은 최소 300만 원을 계좌에 매달 넣어두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남편이 관리하는 계좌에 차곡차곡 저희 부부의 돈이 모여갔죠. 거의 모든 지출이 거길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신혼집 대출 이자도 그걸로 냈고 각종 공과금도 다 그걸로 냈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생활비 카드도 그 계좌에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양가 부모님 용돈도 거기서 드리는 것이었고요. 처음에는 각자 부모님께 용돈을 챙겨드리고 생신이라든가 특별한 날일 때면 저희 부부가 돈을 모으는 그 계좌에서 크게 한 번씩 용돈을 챙겨드리자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아예 매달 용돈을 정기적으로 그냥 드리자는 것으로 이야기가 바뀌었던 것이고요. 내가 알아서 잘할게. 그러니까 당신은 이 용돈 문제에 있어서 조금의 신경도 안 써도 되는 거야. 장모님이 사위를 참 잘 뒀다. 사위가 섬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게끔 내가 매달 용돈 챙겨드리면서 그때마다 안부 인사도 드릴 거니까 하여간 당신은 나만 믿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이 큰소리 치던 모습이 저는 꽤 든든해 보였어요. 의지할 만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믿으니까 남편이 어련히 돈 관리를 잘하고 양가의 용돈도 잘 드리고 그럴 거라고 여겨서 참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하고 통화를 하던 도중에 괜히 한 말을 찾다가 용돈 이야기를 꺼냈던 거예요. 엄마, 요새도 사위한테 용돈하고 안부 전화 잘 받고 계시죠? 저보다 그런 면에서 나은 사람이라서 별로 걱정은 안 돼요. 그럼 장서방이 때마다 그런 건 안 놓치더라. 비록 짧게 별일 없고 잘 지내시냐는 인사가 전부이지만 그게 어디야. 나는 그걸로 좋아. 용돈도 뭐 사실상 그냥 성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중이야. 20만 원씩 받고 계시고요? 20만 원? 아닌데. 매달 10만 원씩 들어오더만. 무심코 말을 꺼냈던 저의 고개가 갸웃거렸습니다. 은연중에 그냥 20만 원이라는 숫자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떨떠름해하자 엄마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셨는지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게 차이가 없고 상관이 없다고 서둘러 말씀을 덧붙여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싸한 기분이 들고만 이후였습니다. 마침 은행에 들릴 일이 있어서 돈이 모이는 계좌의 통장을 찾았어요. 개설 이후에 통장 정리를 한 적이 없어서 거의 백지 상태이더군요. 그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정리를 해봤더니 아니 글쎄 기가 막힌 숫자가 찍혀있지 뭔가요. 이게 뭐야? 매달 100만 원씩 나갔잖아. 남편이 휴대폰 은행 어플로 매달 100만 원을 송금해왔는데 돈 받는 사람이 시어머니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손이 덜덜 떨려왔고
머리에 열이 올라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바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양가의 용돈 얼마씩 드리고 있냐고요? 그랬더니 적당히 드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묻지 말라는 듯이 자꾸만 정확한 대답을 피했습니다. 얼마인지 나도 알아야 하는 부분 아니야? 내가 궁금해하는데 못 알려줄 것까진 없잖아. 그리고 양가의 용돈 금액 똑같은 거 맞지? 그래, 맞아. 그러니까 당신이 괜히 신경 쓰고 그럴 필요가 없어. 필요가 너무나도 있었던데? 이거 뭐야? 그동안 내가 전적으로 보내준 신뢰에 대한 보답이 겨우 이거야? 저는 통장을 남편 앞에 툭 던졌습니다. 통장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본 남편이 한숨부터 깊게 내쉬더군요. 무슨 말을 하려나, 어떤 변명을 하려나 기대했죠. 저를 설득할 만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마저 들었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내가 당신보다 100만 원을 더 벌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남편이 그런 개소리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에 향한 신뢰, 애정, 그런 것들이 산산조각이 났던 게 말이죠. 뭐가 상관이 없어? 그럼 당신은 왜 집안일 안 해? 빨래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하잖아. 그뿐이야? 장도 내가 봐. 오늘 장도 내가 봐왔어. 장 보는 건 우리 생활비 카드로 사는 거잖아. 장난해? 그럼 장 보러 가서 수거하는 비용은 계산에 안 넣겠다는 거야? 그건 무조건 무료로 치는 거니? 집안일이란 일은 내가 다 하는데 그게 다 내가 노동하는 건데 100만 원으로 생색을 내다니 어이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용돈 드리는 차이가 10배일 수가 있어? 우리 봉급의 차이가 10배인 것도 아닌데? 장모님은 혼자 계시잖아. 어떻게 용돈 금액이 똑같겠냐? 차이가 있는 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야. 부자연스러워 죽겠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 10만 원, 아버님, 어머님 20만 원이었으면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런데 차이가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우리 부모님은 돈 들어갈 곳이 많아. 그리고 우리 누나하고 조카 애들이 자꾸 들락날락하면서 우리 부모님 시골집에 거의 살다시피 하잖아. 이쪽은 머릿수가 달라. 장모님이 돈 쓰실 일이 대체 뭐가 있는데? 아직도 맥락을 못 짚은 것인지 남편은 잘못이 아예 없다는 것처럼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저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고요. 나한테 아무 언질도 없이 무려 매달 100만 원이나 용돈으로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꼴랑 10만 원이었다는 거. 이게 너무 음침하게 느껴지고 기분이 나빠. 우리 엄마가 돈 쓰실 일이 뭐가 있냐고? 그러는 아버님 어머님은 시골 사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돈을 쓰신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나도 할 말이 많은 거야. 본인이 치사했던 거? 잘못한 거? 빨리 인정이나 해. 용돈 금액 차이가 심했던 거. 그래. 그건 내가 인정을 할게. 그치만 내가 이것만은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다. 어떻게 내가 숨겨놓은 통장을 몰래 찾아서 내역을 찍어볼 생각을 했냐? 나를 믿고 계속 맡겨줄 수는 없었어? 나를 의심해서 다 뒤져봤다는 게 나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워. 이번 일로 부부 사이의 신뢰가 많이 깨졌다고 생각해. 나는 당신이 나한테 정적으로 의지하고 기대고 살 줄 알았는데 내가 당신한테 남편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일 줄로만 알았는데 이게 뭔 일인가 싶다. 미친 거야?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발끝도 못 따라가면서 무슨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개소리를 짓거려? 말을 왜 그렇게 해?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숙이고 들어갔으면 당신도 이쯤에서 접어야지. 왜 더 성질을 내? 아예 끝을 보자는 거야? 언제 숙였다는 거야? 그게 숙인 거였어? 와, 어이가 없네. 끝을 보는 건 나는 환영하는 입장이야. 끝냈으면 너무 좋지.
그동안 몰랐는데 성질이 정말 더러운 여자였구나.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드는 거 진짜 피곤하다. 그러니까 장모님도 여태 혼자 계시는 거겠지. 그 엄마의 그 딸일 수밖에 없으니까. 빈정거리던 남편이 기어이 저희 엄마를 그 주둥이에 올리고 들먹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웃음부터 났습니다. 뭐? 웃기시네. 우리 엄마 만나시는 분 있거든? 진지한 관계라서 조만간 재혼하실 계획이야. 그랬어? 그거 참 의외이네. 왜? 이제 우리 집에도 100만 원을 드릴 용의가 생겼어? 머릿수 늘게 생겼는데 어떡할 거야? 남편은 저에게 성질머리가 너무 더럽다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잘못은 그쪽에서 했는데 갑자기 성질을 들먹이면서 이쪽이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더군요. 저한테 먼저 사과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무시했죠. 그랬더니 이튿날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더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나 뭐라나. 듣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버버하다가 전화를 끊었었고요. 제가 그때 잘못 들었던 것인가? 지금도 헷갈릴 지경이에요. 그런데 신우이의 말은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땡잡은 결혼을 했으면 숙이고 좀 살아. 왜 이렇게 양심이 없어? 저에게 반박할 틈도 안 주더군요. 신우이는 자기 할 말만 저한테 쏟아냈고 저는 머리가 아파서 혼났습니다. 시댁에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딱지가 나서 왜 이렇게 입이 싸냐고 남편한테 따졌는데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는 그냥 사과로도 안 되겠으니 저보고 반성문을 쓰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반성문이라니. 딱 거기서 제가 오만정이란 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반성문 대신에 이혼 서류를 준비해서 남편한테 줬고요. 결국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자충수까지 둔다 이거지? 이 결혼 생활 끝내면 어느 쪽이 손해일까? 왜? 내가 너무나도 이득일 것 같아서 이혼해주기 싫은가 봐? 제가 태연하게 받아쳤더니 남편이 자존심이 잔뜩 상해서는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었죠. 그제서야 저는 남편이 몰랐던 부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남남이니까 각자 집안일도 당연히 안 챙겨도 되겠다. 그치? 아무래도 우리 엄마 곧 재혼하실 것 같은데 아주 멀리서나마 속으로 축하해주면 그걸로 될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재혼하실 분 아주 괜찮은 중소기업에 몸담고 계시니까 별다른 걱정은 해줄 필요 없어. 그 나이 먹고 멀쩡한 직장 다니는 새아버지 생긴다는 일이 너무나도 신이 나나 보네. 나이가 꽤 있으실 텐데 얼마 더 못 다닐 중소기업에 다니는 그게 뭔 소용이라는 거야? 순진하고 바보 같긴 해. 그러니까 괜히 성질 부렸다가 나 같은 남자를 놓치지. 회장님이셔. 그래서 얼마 더 못 다닐 걱정 따위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회 회장님? 갑자기 웬 회장님이야? 대체 누가? 당황해서 말끝을 흐리던 전 남편 놈은 이내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었죠. 저는 그 꼬라지를 속 시원하게 바라봐 주었고요. 용돈 문제 때문에 똥차 중에 똥차 같은 놈과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을 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이게 행운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친정 아버지가 이렇게 상황을 이끌어 주신 건가 싶은 생각마저 잠시 했었네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었어. 왜 말도 없이 우리 부모님한테만 몰래 100만 원을 드렸을까? 내가 생각해도 정말 내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잘할 수 있어. 내가 다 잘못했다니까? 전 남편 놈이 거의 울부짖으며 저한테 매달렸었는데 그런 모습에도 전혀 미동도 없는 제 감정만 새삼 확인했을 따름이었죠. 저는 이미 아무런 미련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올케, 우리가 전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올케가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편하게 느껴져서 우리 가족이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 그런데 사람이 실수를 안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존재하겠어? 실수를 통해서 배워나가고 고쳐나가는 거잖아. 올케도 살면서 실수 좀 해봤잖아. 그치?
올케가 너그럽게 용서만 해주고 다시 받아주면 우리도 정말 잘할게. 시골에서 불이 나게 올라온 전 시누이 그 사람이 뭐라고 난리를 치며 자기 동생과 함께 절절하게 저한테 매달리든 말든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저의 갈 길을 갔네요. 저는 제가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의 생전에 너무 철없는 모습만 보였던 것을 실수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저 몰래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자기 가족에게 붙이고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쳤던 것을 실수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모두 실수가 아닌 잘못이라고 여겼으니까요. 모르고 저지르는 게 실수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결혼한다고 했었을 때는 무조건 좋은 마음으로 응원을 했었지만 우리 딸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좀처럼 지울 수가 있어야 말이지. 엄마는 제 이혼을 아주 후련한 기색으로 반겨주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입에서 자연스레 나온 우리 딸이라는 말 하나에 제 가슴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서야 엄마와 모든 이야기를 다 터놓고 나눌 수 있는 딸이 된 순간이었죠. 자연스레 그게 체감이 되더군요. 엄마, 좋은 분 만나서 결실까지 맺게 된 것 너무 축하드려요. 이건 제 진심이에요. 엄마가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씀을 드렸을 때 행복한 얼굴로 웃으셨던 엄마는 이내 울음을 크게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희 모녀는 서로를 꽉 부둥켜 안은 채로 울고 있었죠. 제가 이혼한 해에 엄마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탄탄한 중소기업을 이끌어 오신 굉장히 멋진 분과 새로이 부부의 연을 맺으셨고요. 비록 제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든가 호칭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 인생의 두 번째 아버지이심을 받아들이고 좋은 마음으로 지내고 있답니다. 이혼을 하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된 저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전 남편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아주 벤츠 같은 남자도 만났답니다. 똥 차가고 벤츠 온다더니 그 표현이 딱 맞더라고요. 덕분에 아주 행복한 나날이에요. 비록 살면서 마냥 이상적인 일들만 펼쳐지진 않지만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저는 그렇게 노력 중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갑을 넘긴 여인입니다. 남들은 환갑 지나면 매일이 똑같고 지루하다는데 저는 요즘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평생 어디 가서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고단하게 살았지만 말년에 좋은 일이 생겼으니 여러분께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 합니다. 늙은이 얘기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자리 붙여주세요. 우리 남편과 저는 고향 동네의 선후배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웃 동네에 살았는데 탁 트인 벌판을 두른 구름을 따라 마을 간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자주 만나 어울려 놀았죠. 남편은 어렸을 적부터 골목대장이었습니다. 공부도 학교에서는 제일 갈 정도로 잘했고 중학생 때부터 키가 훤칠해져서 인근면에 소문이 날 정도로 인물이 좋았죠. 저는 그냥 철없는 말괄량이었습니다. 또래 여자애들처럼 조신하지도 내숭을 떨 줄도 몰랐죠. 그냥 오빠들 따라 놀러다니면서 남자애들처럼 자랐어요. 남편은 중학생 때부터 마을에 일이 있으면 꼭 불려다녔어요. 본인도 앞장서는 걸 좋아했고요. 한마디로 배짱도 좋고 듬직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어른 한 사람 몫을 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을 좋아하는 여자들도 많았고요. 그런 남편이 소시적부터 저를 참 잘 챙겨줬어요. 인근 부락 사람들이 친오누이 같다고 할 정도로요. 남편네는 제사가 자주 돌아오는 집이었는데 제사를 지내고 나면 아침 일찍부터 이웃집도 아닌 건넌마을인 우리 집까지 찾아와 음식을 갖다 주고 갔어요. 저희 집은 가난해서 뭘 챙겨줄 게 없는데도 제사 때마다 거르지 않고 그러니 저희 부모님께서는 미안해하면서도 남편에게 참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저를 잘 챙겨주던 사람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대처로 나가버리고 난 후 저는 참 지내기 따분했어요. 주말이나 방학처럼 남편이 집에 들르면 혹시 남편이 놀러 나오나 싶어
아침 일찍부터 동네 어귀에 나가 서성이곤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기라도 하면 둘이서 한참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금수가, 내가 말이야, 오늘은 이런 걸 배웠거든? 한번 읽어볼래? 와, 오빠, 이 시 멋지다. 나도 맨날 이런 거 배우고 싶다. 그러게, 금숙이 너도 고등학교를 다니면 참 좋을 텐데. 아마 공부도 잘할 거야. 오빠도 알잖아. 나는 형편이 안 돼. 당장 살기도 빠듯한데 내까지게 공부를 무슨.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오빠가 해주는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좋아. 솔직히 남편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참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이야기였죠. 저희 집은 땅도 없이 남의 농사를 도와주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를 그만두고 시내로 나가 외갓집에서 지내면서 일을 했어요. 덕분에 남편과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죠. 데이트를 해야 별것도 없었어요. 강변에 있는 정자에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다가 어디로 걷다가 그러는 게 전부였지만 남편과 둘이 앉아 이야기만 해도 좋았어요. 어렸을 적에는 그냥 멋진 오빠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이가 차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내에 직장을 잡게 되면서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동네 사람들이나 외갓집 어른들의 눈을 영영 속일 수는 없었어요. 동네에 저랑 남편이 연애한다는 소문이 나게 되자 남편은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남편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했어요. 어렸을 적에는 시댁 식구들도 저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쉽게 승낙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결혼을 허락할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때쯤 친정아버지께서 일을 배우신다고 저희 집은 이미 고향을 떠난 뒤였지만 워낙에 시골 생활이란 게 누구네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 정도라서 그런 가난뱅이 집에 장가들 이유가 뭐 있냐며 극심하게 반대를 했다고 해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를 만나자고 하셔서는 둘은 절대 결혼 못 시키니 딱 간서라고 하셨다고 해요.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나중에 친정집 집안 형편이 좀 피곤해서도 아버지는 그때 일만 생각하시면 진저리를 치시곤 했죠. 남편은 집안을 설득시키지 못할 것 같으니 그냥 무작정 금숙이랑 결혼할 거니까 알아서 하시란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갔다고 해요. 지금 생각하면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좀 더 뜸을 두고 설득해서 결혼했더라면 우리 인생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천하의 요망한 년.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 처음 들은 말입니다. 시할머니께서는 아주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집안 장손에 어렸을 적부터 배포가 커서 동네 사람들도 칭찬하던 손주가 가난한 이웃 동네 딸이랑 결혼한다며 지금이라도 냉큼 돌아가라며 고함을 지르셨죠. 심지어 저더러 어렸을 적부터 작정을 하고 꼬리를 친 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결혼을 포기하고 일어서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나서서 모든 상황을 중지하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제가 봐도 말을 똑부러지게 잘해서 결국 시아버지께서 너희 둘이 좋으면 잘 살아보라며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이미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시집살이는 보통이 아니었어요. 식을 올리고 난 후에는 별다른 말은 없으셨지만 시할머니와 시어머니의 서술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너희 친정아버지는 이 집 저 집 높여주고 다니면서 일을 그렇게 잘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제가 농사일이 조금만 서툴면 친정아버지까지 거론하며 호통이 날아왔죠. 이제 와 드는 생각이지만 저야 남편이 좋으니 결혼을 한 거지. 시할머니의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욕 얻어먹으며 살 며느리가 누가 있었겠어요. 그래도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식구들 밥 다 하고 먹은 그릇도 다 못 치우고 농사일하러 나가고 그랬어요. 일하다가도 때 되면 집에 와서 밥이나 새참을 들고 나르곤 했죠. 그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댁에서 제일 일찍 일어나서 제일 늦게 잠들고 가장 많이 뛰어다닌 사람이 저였어요. 그러다 보니 몸단장하고 그런 건 꿈도 못 꿀 정도로 바쁜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시어머니와 시할머니는 제가 죽도록 미우셨나 봐요.
뭐만 하면 욕먹고 트집 잡히는 게 예사였죠. 하루는 밥을 질게 했다고 시어머니한테 주걱으로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잘못한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밥을 약간 되게 했더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이도 안 좋고 소화도 안 되는데 일부러 밥을 되게 한다고 밥상 앞에서 난리를 부렸어요. 두 분 중 어느 쪽에 비위를 맞춰야 하는지 모르니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가장 억울했던 건 시할머니가 밥에서 자꾸 머리카락이 나온다며 야단을 치셨어요. 밥을 안 치기 전에 이래저래 휘저어보면서 잘 살폈는데도 자꾸 머리카락이 나온다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철저히 밥을 살피고 머리카락이 있나 없나 점검을 다 끝난 후에 밥상에 밥을 내왔는데 글쎄 또 불호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사, 또 머리카락을 넣어? 대체 정신 있냐 없냐? 밥할 때 내가 졸지 말라고 그리 말했거늘 또 졸았어? 네? 제가 분명 살폈는데. 그럼 내가 거짓부렁이를 한단 말이야? 봐봐라 여기 머리카락. 시할머니가 제게 보여준 머리카락은 검은색의 고불고불한 짧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만 해도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였기 때문에 그건 누가 봐도 제 머리카락이 아니었죠. 그 머리카락은 제게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귀가 잘 안 들리시던 시할머니가 제게 다시 말해보라는 듯 두 눈을 부릅뜨시는데 가슴이 벌벌 떨려오더라고요. 그냥 야단을 맞을 걸 괜히 나섰구나 싶었죠. 그래서 제가 다시 밥을 해오겠다고 하고 서둘러 밥그릇을 가져가려는데 순간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제 말버릇에 화가 난 시할머니가 수저로 제 머리통을 아주 세게 내려치신 거죠. 얼마나 세게 내려치셨으면 그 쇠숟가락의 타격에 저는 그만 휘청거렸고 그만 밥상 쪽으로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밥상에 나동그라지면서 애써 한밥과 반찬, 국은 다 쏟아져 버렸고 방바닥은 순식간에 엎질러진 음식과 그릇들로 난리가 났어요.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치우지 못해? 이 귀한 밥상을! 아이고, 아까워서 이걸 어째. 그날 얼마나 혼이 났는지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는 당장 치우라며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셨고 저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걸레로 그걸 하나하나 닦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절 도와주지 않으셨고 돕기는커녕 혀를 차시며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그렇게 숟가락으로 얻어맞은 이마가 벌겋게 부어오르는데도 약 한 번 바르지 못하고 울면서 잠에 들었어요. 그때는 하도 이리저리 들볶이다 보니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식사하시기 전에 일부러 머리카락을 쥐고 계시다가 트집 잡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 서럽더라고요. 정말 제게 꼭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셨어야 했는지, 절 조금이라도 인간으로 대해주실 수는 없었는지, 참 생각하면 눈물만 나오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께서는 저한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잘해주셨죠. 시아버지께서도 두 분이 좀 너무한다고 생각하시는 눈치였는데 아무래도 여자들 일에 나서기가 좀 곤란하셨는지 대놓고 제 편을 들어주시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도 그런 건 다 참을 수 있었는데 참 하늘도 안 도와주시는 건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겼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1년은 별탈 없이 지냈는데 2년째가 되자 시어머니께서 저더러 혹시 몸에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며 노골적으로 물어보시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가야,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도대체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옆집에는 너보다 늦게 결혼했는데도 애가 들어섰다는데 나는 언제 우리 손주를 볼 수 있는 거냐? 기다리는 거에도 한계가 있다. 어머님 들어설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 어머니,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원래 아이는 하늘이 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삼신 할머니가 곧 예쁜 아이 점지해 주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대체 언제냐는 거야 내 말은. 아휴 답답해 죽겠네. 아주 답답해 죽겠어. 기다리다가 너무 빡시겠다.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말들은 밥 먹을 때도 빨래를 갤 때도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서 조율을 잘해준 탓에
몇 번 큰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남편이 없을 때를 골라 일부러 제게 면박을 주실 땐 고스란히 비난을 다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시어머니 때문에 애가 안 들어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역시나 애가 안 생긴 지 3년째가 되자 시할머니는 발광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본인이 애초부터 저를 반대한 게 다 이런 예감이 들어서 그런 거였노라고 하시며 못 먹고 자란 애가 몸인 듯 성하겠냐며 저를 타박하셨죠. 내가 그러니 뭐라 그랬어. 이런 애락은 결혼시키지 말랬잖아. 못 먹고 자란 애가 무슨 애 낳을 힘이 있겠니. 아이고 하느님, 이를 어쩌면 좋아요. 저런 애 못 낳는 여자가 어쩌다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는 왜 이런 푸른을 주시는 겁니까? 이를 어쩌면 좋니. 남편도 시할머니가 너무 고글하듯 슬픔에 겨워 바닥을 구르고 난리를 치자 어쩔 줄 몰라 했고 그쯤 되자 저도 슬슬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몸만 힘든 것이면 그래도 버티겠는데 한 달이 멀다 하고 사람 미칠 소리를 해대시니 나중에는 시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기만을 바랄 정도로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시할머니는 시할머니같이 내놓고 막말을 하시지는 않으셨지만은 남편이 없을 때를 틈타 저 때문에 대가 끊기게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끝내는 저더러 밥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어서 몸이 건강해서 애를 낳으면 또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먹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도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이 못 낳은 게 아무리 제 죄라고 하지만 밥까지 끊는 건 정말 개만도 못한 대접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해선 안 되는 짓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시집 오고 난 후 처음으로 대거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아이 못 낳는 게 꼭 제 탓인가요? 왜 그 사람한테 뭐라 하지 않고 저한테만 뭐라 하시는 건데요? 그리고 아이 못 낳는다고 밥 먹지 말라는 건 저보고 굶어 죽으라는 소리인가요? 제가 죽길 바라세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 얘 좀 봐. 너 대체 시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아주 눈 똑바로 뜨고 이러다 잘하면 울겠다, 울겠어. 내가 언제 굶어 죽으래. 밥상 머리에 끼지 말라는 거잖아. 그럼 애도 못 낳는 게 밥상에 떡하니 앉아 밥을 먹겠다는 거야? 기어이 그러겠다는 거야? 애 못 낳는 탓을 모두 저한테 돌리시는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어머님 말씀 한 번이라도 거역한 적 있나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애 못 낳는 거 하나로 저를 구박하시고 못 살게 구시는 거 저도 이제 못 참겠다고요. 뭐야? 기가 막혀. 아이고 그만합시다. 밥상머리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됐다. 아가야 네 말 알겠다. 내가 잘 말해볼 테니 그만 방에 들어가 보거라. 하지만 상황을 정리하시려는 시아버지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때마침 병원에 갔던 시할머니와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시할머니는 이 상황을 목격하고 계셨는지 버럭 화를 내시면서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어딜 들어가긴. 너 무릎 꿇고 앉아라. 니네 친정에서 시어머니한테 대들라고 가르치든 어디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너 때문에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 보고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라는 거야? 오늘 아주 혼이 좀 나야 네 분수를 하겠구나. 회초리 가져와. 얼른. 할머니, 무슨 회초리예요. 이 사람이 애도 아니고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옆에서 봐도 안쓰러워 죽겠어요. 이게 무슨 사람 대접입니까? 금숙이 야인 것 좀 보세요. 그 밝았던 애가 저희 집 들어와선 안색도 어두워지고 뼈밖에 안 남을 정도로 앙상해졌잖아요. 제가 금숙이 어머님 아버님 뵐 면목이 없어요. 진짜 저도 지금까지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지만 한 번 더 금숙이한테 이렇게 대하시면 저희 그냥 분가할 겁니다. 뭐야 분가? 오냐 고등학교까지 보내면서 다 키워놨더니 며느리한테 뭐라 좀 했다고 부모한테 분가란 말을 꺼내? 네 요망한 년, 네가 내 아들 것이었지? 분가하게 달라고 했지? 그치? 당장 말해 당장! 시어머니는 완전히 눈이 돌아 제 머리채를 잡으셨고 전 머리채가 잡힌 채로 방 안을 몇 바퀴나 끌려다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뜯어말리기 위해 곧장 달려왔지만 그걸 또 시어머니가 붙잡으시면서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 빠질 때까지 눈물 쏙 빠지게 머리채를 붙잡혔죠. 그 순간 수치심, 비참함, 억울함,
온갖 감정들이 지나갔고 마지막엔 저희 친정엄마와 아빠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이러고 사는 거 아실까? 금숙이가 이리 비참하게 사시는 걸 아실까? 엄마, 아빠. 저는 시어머니에게 끌려다니면서 엄마와 아빠 이름을 계속 불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신적인 충격 때문인지 혼절을 하고 말았고 눈을 떴을 땐 차가운 방 한 구석 이부자리 위였습니다. 눈을 뜨니 남편이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절 보고 있었죠. 금수가, 괜찮니? 아까 어머니가 네 머리에 손을 대다가 그만 네가 장롱에 이마를 찍고 기절을 해버렸어.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그럴 필요 없다고 지켜보라고 하도 말리는 바람에 일단은 여기 눕혔어. 머리는 괜찮아? 아프진 않니? 눈을 뜨고 나서 남편의 얼굴을 보자 저는 그만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다정한 말에 서러움이 물밀듯 몰려왔고 못 살겠다는 말을 반복했죠. 그 후 시어머니 눈을 피해 밥을 먹는 것도 고역이었어요. 아니, 그 집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할머님은 저만 보면 혀를 끌끌 찾고 노려보는 것도 모자라서 제 쪽을 향해 물건을 획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중간에 그만하라고 말씀도 해주셨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결국 그 짓을 하고는 보름을 못 가 사람이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가 세상을 등지려고 했어요. 준비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온갖 원망과 저주를 주워 삼겼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세상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어요. 어린 시절부터 가난 때문에 겪었던 사소한 모든 일들이 다 머릿속에 하나하나 새겨지면서 사소한 기억 하나에도 저주를 퍼부어댔어요. 나이가 꽤 들어서도 그 젊은 나이에 품었던 원한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다행히 남편이 저를 일찍 발견해서 저는 겨우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 길로 저를 데리고 시내 여관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잘못될까봐 저를 꼭 껴안고 잠시도 놓지 않았어요. 덕분에 저는 쇠약해져 가던 신경줄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동안 꿋꿋이 버티며 항상 저를 위로해주고 도와주던 남편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관에서 머물던 사흘째 되던 날, 며칠간 내내 심각한 표정으로 있던 남편이 제안을 했어요. 금수가 안 되겠다. 이혼하자. 이대로는 우리 절대 행복하게 못 살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저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여관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내심 남편이 집을 얻어서 따로 나가 살자고 말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암만 생각해봐도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누구 하나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가는 너랑 나랑 골병 들겠다. 널 생각해서라도 내가 널 놓아주는 게 맞을 것 같아. 미안하다 금수가. 정말 미안해. 솔직히 조금은 서운했지만 생각해보니 남편 말이 옳았어요. 그냥 저 하나만 어디 가서 알아서 잘 살 요량을 하면 모두 행복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마지막 하루를 남편과 보내고 저희는 시댁으로 돌아와 이혼할 것을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리고 입맛만 다시고 계시고 시어머니와 할머니는 당연히 올 것이 왔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비수는 꽂으셨어요. 에이구, 어차피 이렇게 나갈걸. 그 야단 법석은. 얼른 썩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으니. 전 그렇게 비수를 가슴에 꽂은 채 들어올 때도 빈손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나갈 때도 빈털털인 채로 시댁문을 나섰어요. 남편이 배웅을 해주긴 했는데 우리 둘 다 서로 말이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동네를 걸어 나오는데 눈에 보이는 곳이라고는 전부 어렸을 적부터 남편과 함께 했던 곳이라 마음이 더욱 신란했습니다. 금수가 잘 살아라.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거였어요. 전 그 말을 듣고 눈물이 그럭 맺혔지만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질까봐 겁이 나 마지막으로 남편 손도 한번 못 쥐어보고 헤어졌어요. 친정에 도착하니 이미 어머니께서 큰 이모가 하시는 한복집에 가서 일을 하기로 자리를 주선해 두셨어요. 시댁에서 있었던 일이 동네에도 소문이 난 건지 아버지는 미안하다며 별 말씀 없이
제 어깨를 쓰다듬어 주시기만 했습니다. 이미 일이 그렇게 된 시점에서야 아무래도 상관없기는 했지만 어이없게도 고향엔 제가 아주 악랄한 여자로 소문이 났나 보더군요. 그래도 큰 이모의 한복집에서 일하면서 저는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이모 솜씨가 좋으셔서 일이 많았고 일하다 보면 밤늦게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무슨 고생을 하든 시집에서 겪은 것보다야 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절이 되어도 고향에는 절대 가지 않았어요. 혹시 우연이라도 남편을 마주치게 될까봐 일부러 피했습니다. 제가 이모를 보조하면서 열심히 하니 이모네 가게에도 이전보다 장사가 잘 됐고 저도 돈을 조금 모을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직 젊을 때였으니 이모는 절 안쓰럽게 보다가 저 혼자 사는 게 보기 아깝다며 중매를 서주셨어요. 두 번째 남편은 이모네 가게 근처에서 일하는 노총각이었는데 원래 이 동네 사람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시장에서 이런저런 자비를 도와주며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이모는 꽤 성실한데도 장가가 늦어졌으니 저랑 같이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때쯤 저도 활기를 많이 되찾았고 저도 이제 다 잊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이번에 만난 남자의 어머니, 아버님은 진즉 돌아가신 터라 제가 시집살이를 할 일도 없었고 몇 년 만나보니 사람도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남편은 밖에서는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태도가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우선 문제가 되는 건 일을 마치면 꼭 밖에서 술을 한잔하고 들어와 속 편하게 잠이 든다는 거였습니다. 바깥에서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사람이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았는데 집에선 늘 과묵하고 침울한 표정이었어요. 저와 말하려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가끔 집이랑 밖에서 하는 모습이 너무 달라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술상보라 소리는 안 하고 밖에서 마시고 오니 좋은 거 아니냐고 속편하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명색의 부부인데 대화도 없고 소통도 안 되니 답답했고 무엇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매일 그렇게 술을 사 먹고 들어오니 돈은 언제 모으나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하루는 술 먹고 들어오는 데다 대고 잔소리를 좀 했더니 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일 끝나고 한잔하고 들어온다는데 네가 왜? 너는 전 남편한테도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을 했니? 잘한다 여자가. 그러니까 못 살고 쫓겨나온 걸 테지. 뭐요?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사람이 영 순한 줄 알았더니 남한테 저런 모진 소리를 하는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첫 결혼 생활이 저에겐 무척 큰 상처였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저리 말하니 당황스럽고 열도 받았죠. 생각해보면 그때 버릇을 고치든지 아니면 못 산다고 했어야 했는데 그냥 술 마시고 하는 소리려니 하고 넘어갔던 게 화근이었어요. 제가 이모랑 지내면서 정서도 많이 안정되고 또 몇 년간 무서운 일을 겪고 나니 사람한테 별로 기대 자체를 안 하게 되었거든요. 다음날 일어나서는 남편도 자기도 전날 했던 말이 부끄러웠는지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밖에서 술을 마시고 오지 않겠다고. 그런 말도 입에 담지 않겠다고요. 하도 싹싹 비니 저도 어렵게 한결은 망치지 말자는 생각으로 마음 풀고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남편에게 받아낸 후 그냥 좋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시부모만큼 무서운 게 술주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점점 술에 취할 때마다 평소와는 아예 기운이 달라졌어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서 술주정을 해도 제가 안 받아주니 혼자 약올라하고 화를 냈어요. 아니 내가 내 말에 대답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게 힘들어? 응? 힘드냐고. 니는 주둥이가 없냐? 말을 해봐. 술 좀 그만 먹으라고요, 제발. 당신 이러고 나한테 내일 또 빌 거잖아. 겨우 재우고 다음날 아침에 당신이 어제 이러이러한 짓을 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시기니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살겠냐고 했더니 그때는 또 경연쩍어 하며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고 다짐을 했고 그런 날들이 계속해서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었습니다. 문제는 점점 날이 갈수록 행패가 심해졌어요.
가만히 지켜보니 제가 한번 결혼했었다는 사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열등감을 자극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절대 안 내비쳤지만 술만 먹으면 터져나와 아무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는 벌써 다른 남자랑 실컷 살다 와서는 이제는 나한테 붙어서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냐? 내가 남이 끼고 살던 계집 뒤치다거리나는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밭두름 모셔야 하는 사람이라고. 네가 날 밭두름 모셔야지. 어느 날은 제가 참지 못하고 빽소리를 질렀더니 제게 손찌검을 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나 때린 거예요? 때렸다 때렸어. 그래 경찰에 신고해. 네 남편 신고하라고. 지금껏 남에게 집 끼고 살아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당신 진짜 미쳤어요? 처음 손찌검을 당했을 땐 너무 당황스러워 눈물이 핑 돌았지만 또 자기가 죽일 놈이다 하며 빌어대니 그다음부턴 그러려니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의처중도 모자라서 술만 마시면 제 발로 도박판에 가서 돈을 다 날리고 오기도 하고 여자들 있는 술집 가서 돈을 써버리고 오기도 했어요. 저는 다른 것도 무서웠지만 도박은 한번 빚을 져버리며 큰일인지라 남편이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날이면 직접 도박장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아마 제 생일날이었을 거예요.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오겠다 약속한 남편이 또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자 저는 도박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해서든 멱살을 잡고서라도 끌고 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 남편 있죠? 어딨어요? 아, 처리 안 해되는 분이구나. 저기 있잖소. 남편 친구가 보여 물으니 남편은 이미 한 자리를 깔고 앉아 도박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절로 열이 올라왔죠. 저는 화가 나 붉어진 얼굴로 남편에게 갔고 이제 그만 집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 혀꼬인 목소리로 싫다며 저보고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되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빨리 오라고요. 오늘은 약속했잖아요. 다시 여기로 안 오기로 했잖아요. 이 개집이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도박장 안에서 제게 손찌검을 했고 전 그만 차디찬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도박장 안이 순간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고 그 와중에도 남편은 별일 없다는 듯 도박에 몰입했어요.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자 남편 친구가 저를 끌고 나왔어요. 에휴, 내 친구지만 못 말립니다. 그냥 갈라서 오는 게 나을 텐데. 그리고 전 그 자리에서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됐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과거를요. 알고 보니 성실한데 결혼이 늦어진 게 아니라 결혼을 못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혼자 살 때부터 술과 도박을 즐겼고 돈을 벌면 여자들이 있는 술집에서 탕진하곤 했는데 결혼하고도 그 버릇을 못 버린 거였죠. 제 딴에는 새 출발을 해보려고 재혼한 건데 1년을 겨우 넘기고 그런 일이 계속되자 제 입에서는 한숨이 끊을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모도 당연히 눈치를 채게 되셨고요. 결국에는 참다 못한 이모부가 집에 쳐들어와 남편 멱살을 잡았어요. 너 이놈의 자식, 내가 이따위로 살려고 내 조카 소개시켜준 줄 알아? 당장 내 조카랑 이혼을 하든지 경찰서로 가자 이놈아. 하지만 그날도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고 같이 이모부 멱살을 잡아 큰일이 날 뻔했죠. 저와 이모부가 뜯어말리지 않았다면 남편이 이모부를 어떻게 했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게 재혼한 지 2년 만에 두 번째 남편과는 갈라섰습니다. 미처 혼인신고도 못해서 복잡하게 할 것도 없었죠.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은 두 번째 남편은 이모와 이모부가 개망난이라고 소문을 내어 시장바닥에서 내쫓다시피 해서 어디론가 사라지고는 그 후로 소식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내 팔자에 남자는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너무 많은 일을 겪고 살다 보니 사는데 별 욕심이 없어지고 그냥 이모랑 오순도순 일하고 장사하면서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러기를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이모도 돌아가시고 저는 이모의 한복집을 물려받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시장을 현대식으로 정비하게 되면서 받은 보상금으로 가게를 예식장이 가까운 대로본으로 옮기게 되면서
저 혼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충분히 돈을 모았어요. 이제 앞으로 몇 년만 더 장사하고 좀 쉬면서 지내다가 늙어 기력이 쇠하면 요양원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죠. 그런데 참 사람이 인생이 묘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만 살면 언젠가는 꼭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이더군요. 얼마 전의 일입니다. 가게 앞에 고급 승용차가 주차를 하고는 한참 서 있더니 운전자가 내려 저희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손님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카운터로 들어오지 않고서 가게 입구에서 금수가 하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절 금숙이라 부를 사람은 많지 않았기에 순간 저는 너무 깜짝 놀라 백발이 희끗한 초로의 신사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얼굴이 분명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또렷한 그 목소리는 분명 오래전에 헤어진 남편이었습니다. 금숙이, 나다. 어떻게 그간 별 어려움 없이 잘 있었나? 아니,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미안하다. 금방 다시 찾아오려고 했는데 세월이 이렇게나 지나버렸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선 제 앞에서 그저 멋쩍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할까 했더니 사양을 하면서 제게 연락처가 적힌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지금은 바쁠 테니 이따 이리로 연락해. 요 근처에서 식사라도 하자. 할 이야기도 좀 있고 말이야. 남편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와중에 장사가 손에 잡힐 리가 있나요? 우두커니 앉아서 놀란 가슴만 진정시키고 있었죠. 무슨 생각으로 날 찾아왔나 하고 궁금하기도 했고 왜 굳이 찾아왔을까 싶어 괜한 걱정도 생겼지만 그래도 한번 만나볼 필요는 있었습니다. 오래전 너무도 허망하게 헤어져 버렸으니 이제라도 그간의 이야기라도 한번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일찌감치 장사를 접고 약속 장소를 갔습니다. 남편은 먼저 와 창가를 보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남편은 말쑥한 얼굴로 웃더니 잘 지냈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잘 지냈지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오빠를 여기서 볼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나저나 나 있는 데는 어찌 알았던 거예요? 실은 그게 너한테 전해줄 게 있어서 너 사는 곳을 알아봤어. 그러다 장사하게 되는 것도 알게 됐고 고운 얼굴 보니 정말 그간 잘 산 것 같구나. 변한 게 없네. 없긴요. 다 늙었는데요. 오빠는 잘 지낸 거예요? 나야 돌이켜보면 허탈할 정도로 일하는 거에만 몰두하며 살았지. 남편은 잘 지냈냐는 질문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음식을 주문했고 저희는 서로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자리를 옮길 줄 알았는데 남편은 차를 먹고 가자고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인 뒤 국화차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봉투를 하나 제 앞으로 내밀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많이 놀랬지? 나도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이건 꼭 전해줘야 할 것 같아서. 이게 뭐예요? 저는 남편이 준 봉투를 받아 열어본 후 놀라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봉투를 받아 열어보니 수표가 몇 장 들어있었어요. 갑자기 돈을 왜 주나 싶어 무심코 봉투를 닫으려다가 깜짝 놀라 다시 열어 수표를 보니 모두 10장의 수표가 들어있었죠. 1억짜리 수표로 10장이요. 도무지 이게 무슨 도깨비 장난인가 싶어 봉투를 들고 남편을 쳐다보고만 있으니 남편이 처야한 표정이 되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 큰 돈은 다 뭐예요? 그때 세월이 요즘만 같았어도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받아줘. 내가 그동안 못 준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돈을 어찌 받아요. 오빠, 너 둬요. 됐어요, 나는. 그러자 남편은 말을 잇기가 괴로운지 드문드문 하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30년 전 그때 말이야. 네가 우리 어머니 할머니한테 시달려가며 그 고대 시집살이를 하는 걸 보면서 시내에 방 하나 얻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까짓것 나가 살지 하고 몇 번이나 마음만 먹었는데 그렇게 나가버리면 나도 집안과 관계가 끊기고 너도 영영 이 집안 며느리로 인정받지 못할까봐 선뜻 그러지 못했어.
참 미련하고 바보 같았지. 그러다가 결국 네가 죽으려고 마음먹는 걸 보면서 이대로 결혼 생활을 계속했다가는 너를 잃을까 너무 무서웠지. 이를 그 지경까지 가게 만든 게 모두 다 내 탓 같았고 그 자책감 때문에 너와 갈라서기로 했는데 그 후에도 금숙이 네가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 그래서 너와 따로 나와 살 결심을 하고 다시 널 찾았는데 그땐 또 네가 이미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어. 실망했지만 우리가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나는 내가 할 길 가야겠다 싶었지. 돈에 한이 맺힌 사람처럼 일을 배우러 다녔어. 때마침 당시 농촌에 저장창고를 짓는 사업이 한창일 무렵이라 때를 만나 큰돈을 벌었고 그러던 중 고향 친구한테 내가 혼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야. 그때가 15년 전이었으니 그때라도 찾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마는 하필 또 그때 하던 사업도 좀 안 되고 하다 보니 쉽게 네 앞에서 나서질 못했어. 이제 와서 널 찾아봐야 네가 날 좋게 생각해 주겠나 싶기도 했고 믿고 미운 사람일 텐데 말이야. 근데 시간이 흘러 나도 나이를 먹으니 이제는 죽기 전 널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언제 갈지도 모르겠고 네가 갈지도 모르니까 이제라도 다시 보니 정말 다행이지 싶어. 잘 살아줘서 무엇보다 건강하게 지내줘서 고맙다 금수가. 그러니 이 돈도 받아줘라.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이 흘렸습니다. 서러웠던 지난 세월이 마주잡이로 스쳐 지나갔죠.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만나 허망하게 헤어져 마음이 내내 아팠는데 이렇게 절 그간 아끼고 생각해왔다고 하는 남편을 보자 순간 그 무엇보다 큰 위로를 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둘은 남들의 시선에 아랑곳 않고 손을 부여잡은 채 계속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남편과 저는 처음으로 부부다운 밤을 보냈습니다. 지난 세월이야 야속하기만 했지만 마음은 처음 결혼을 맹세했던 순간 같았지요. 어제 와서 새로 결혼 같은 것은 생각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부부처럼 연인처럼 그렇게 잘 만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는 생각지 않고 앞으로만 생각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이미 남편이란 존재가 생긴 것만으로 보상은 충분히 받았으니까요. 아마 이런 게 바로 말려눈이 핀다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처럼 청춘이 고달프고 힘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그런 날들이 꽃피우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